2016년 9월 19일 오후 9시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6층. 장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실내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서자 그곳엔 44세 남성과 40세 여성 그리고 15세와 12세 두 딸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모두 숨을 거둔 상태였다. 방 한쪽에는 40kg짜리 가스통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 한 권과 A4 용지 몇 장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일단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엔 몇 가지 의문이 남았다. 첫째, 왜 하필 그날이었는가? 9월 19일 낮 12시 30분 아파트 CCTV는 부부가 무거운 가스통을 함께 들고 승강기에 오르는 모습을 선명하게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특별한 동요는 읽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짐을 옮기듯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 몇 시간 후 같은 가스통이 발견된 방에서 가족 4명이 세상을 등졌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던 이 가족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둘째, 왜 아이들까지였는가? 숨진 두 딸은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아직 세상을 살아갈 시간이 충분했던 아이들이다. 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업 실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아이들의 의사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4명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누워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정돈된 모습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비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유족 진술과 금융 기록,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을 따라가다 보면 그날의 선택이 결코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록이 말하는 것은 명확하다. 이 가족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9월 19일 월요일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오전 7시 30분경 두 딸은 각자 학교로 등교했다. 중3 큰딸은 인근 중학교로, 초6 작은딸은 도보로 10분 거리 초등학교로 향했다. 이웃 주민들은 그날 아침 아이들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배낭을 메고 등교하는 모습이 여느 날과 같았다는 것이다.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 부부의 동선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44세 남성 A씨는 평소 두 곳의 주유소를 오가며 운영했지만 이날 아침 주유소 직원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40세 부인 B씨 역시 집 밖으로 나간 흔적이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 오전 11시 30분경 아파트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에 A씨 소유의 승용차가 포착됐다. 차량은 약 20분간 주차되어 있었고 오후 12시 10분경 다시 아파트 방향으로 이동했다. 차량 내부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히 오후 12시 32분 아파트 1층 로비 CCTV가 결정적 장면을 기록했다. A씨와 B씨 부부가 함께 40kg 가스통을 들고 승강기 앞에 섰다. 두 사람은 각각 가스통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했다. A씨는 회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 B씨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차림이었다. 영상 속 두 사람의 표정은 담담했다. 서둘거나 주변을 의식하는 기색도 없었다. 승강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B씨는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A씨는 가스통을 바닥에 살짝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일상적인 짐 운반처럼 보였다. 오후 12시 33분 승강기 문이 닫혔다. 승강기는 6층에서 멈췄다.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집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웃 주민들은 그 시간대에 6층에서 특별한 소음이나 인기척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오후 3시 30분경 두 딸이 각각 하교했다. CCTV에는 초6 작은 딸이 아파트 단지 입구를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다. 중3 큰딸은 약 10분 후 같은 경로로 들어왔다. 두 아이 모두 배낭을 메고 평범하게 걸어 들어갔다. 오후 3시 47분 승강기 CCTV 중3 큰딸이 혼자 6층 버튼을 누르고
승강기에 탑승했다.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였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아이는 복도로 사라졌다. 그 이후 6층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후 4시 30분경 작은 딸의 친구 어머니가 인터폰을 눌렀다. 아이가 약속을 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왔지만 응답이 없었다. 몇 차례 더 벨을 눌렀으나 반응은 없었다. 친구 어머니는 혹시 외출 중인가 보다 생각하고 돌아갔다. 오후 6시 20분경 B씨의 친정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장인은 이날 오후부터 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평소 B씨는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오후 7시 10분 장인은 다시 전화를 시도했으나 여전히 받지 않았다. 오후 7시 40분 사위 A씨에게도 전화했지만 통화 연결음만 울렸다. 오후 8시 20분 장인은 불안감을 느끼고 직접 아파트로 향했다. 오후 8시 50분경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 장인은 즉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9시 3분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오후 9시 11분 관리사무소 직원이 예비키로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현관 신발장엔 4사람 분량의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딸들의 학교 가방 2개가 놓여 있었고 주방 싱크대엔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 몇 개가 있었다. 경찰이 안방 문을 열었을 때 4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 9월 19일 오후 9시 11분 6층 601호 안방. 경찰이 처음 확인한 것은 실내 온도였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이 약하게 작동 중이었다. 실내 온도는 섭씨 24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냉방기가 켜진 상태로 몇 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안방은 약 15제곱미터 4.5평 크기였다. 침대 대신 바닥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4사람이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두고 나란히 누워 있었다. 왼쪽부터 A씨, B씨, 중3 큰딸, 초6 작은딸 순서였다. 4사람 모두 평상복 차림이었다. A씨는 CCTV에서 확인된 회색 반팔 티셔츠와 청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B씨는 흰색 블라우스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고 2 딸은 각각 학교 체육복과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4사람의 자세는 비슷했다. 모두 천장을 향해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손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불은 4사람 모두의 허리 아래까지 덮여 있었다. 방 왼쪽 구석 창문 아래에 40kg 가스통이 세워져 있었다. 가스통 밸브는 열린 상태였고 연결 호스는 없었다. 가스통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소형 선풍기 1대가 놓여 있었다. 선풍기는 꺼진 상태였지만 바람 방향이 가스통 쪽을 향하도록 각도가 조정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 1권과 A4 용지 4장이 놓여 있었다. 노트는 A씨가 평소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약 30페이지 분량의 글이 적혀 있었다. 필체는 A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A4 용지에는 B씨의 필체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유서 내용을 즉시 봉인 처리했다. 다만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유서엔 주로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표현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119 구급대원이 4사람의 상태를 확인했다. 맥박과 호흡이 모두 정지된 상태였고 체온은 이미 낮아져 있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이 의뢰됐다. 현장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4사람의 몸에 타박상이나 압박 흔적은 없었다. 손목이나 발목에 결박된 흔적도 없었다. 방 안에 혼란의 흔적, 예를 들어 엎어진 가구나 흩어진 물건도 없었다. 오히려 방 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옷장 문은 닫혀 있었고 책상 서랍들도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딸들의 휴대폰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두 휴대폰 모두 전원이 꺼져 있었다. 거실로 나온 경찰은 더 많은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는 저녁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밥솥에는 밥이 보온 상태로 있었고 반찬 몇 가지가 작은 그릇에 담겨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설거지되지 않은 점심 그릇 4개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는데 이는 가족이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의미였다. 현관 신발장 옆에는 택배 상자 2개가 놓여 있었다. 수령인은 B씨였고 배송 완료 시각은 9월 19일 오전 10시 42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상자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다. 욕실엔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수건 4개가 젖은 채로 걸려 있었고 세면대에는 칫솔 4개가 놓여 있었다. 샤워 부스 바닥은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집 안 곳곳에서 평범한 일상의 흔적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이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들이 숨어 있었다. 9월 20일 오전 경찰은 유족과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조사받은 사람은 B씨의 아버지, 즉 장인이었다. 장인은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딸은 평소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19일은 아침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도 전화를 안 받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인에 따르면 B씨는 9월 18일 일요일 저녁에도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때 B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특별히 힘들거나 우울한 기색이 없었다는 것이다. 무슨 걱정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아이들 학교 일 이야기만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형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동생은 몇 달 전부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주유소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빚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도 했고요. A씨의 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주유소 2곳 중 한 곳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채산성이 맞지 않아 매달 적자가 쌓였고 금융권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8월 말쯤 만났을 때 동생이 형, 나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버텨보자,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A씨의 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친척 7명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중 5명은 A씨가 최근 몇 달간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친척은 A씨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돈을 빌려준 상태였다. 그런데 한 친척의 증언은 달랐다. 9월 초에 A씨를 봤는데 그때는 좀 나아 보였어요. 이제 정리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표정도 밝아 보였고 아이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증언은 경찰에게 의문을 남겼다. 9월 초 A씨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상황이 나아졌다면 왜 2주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일까? 이웃 주민들의 증언도 일관되지 않았다. 같은 층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그 집은 조용한 편이었어요. 아이들도 얌전하고 부부 싸우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아래층에 사는 주민은 다른 기억을 갖고 있었다. 8월 중순쯤이었나 밤늦게 남자 목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화가 난 것 같은 톤이었는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못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조용했고요. 두 딸이 다녔던 학교 교사들도 조사 대상이었다. 중3 큰딸의 담임교사는 이렇게 진술했다. 평소 밝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중상위권이었고 친구 관계도 좋았어요. 9월 들어서도 특별히 이상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초육 작은딸의 담임교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활발하고 명랑한 아이였어요. 9월 19일 당일에도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발표도 했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딸의 친한 친구 어머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고 했다. 9월 둘째 주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요즘 좀 조용해졌다고.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사춘기련이 했어요. 경찰이 두 딸의 학교 친구들을 면담한 결과 대부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3 큰딸의 단짝 친구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9월 18일 토요일에 카톡으로 얘기했는데 좀 이상했어요. 나 좀 바빠서 당분간 연락 못할 수도 있어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괜찮아라고만 하고 답이 없었어요. 경찰은 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한편 주유소 직원들의 진술도 수집됐다. A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중 한 곳의 직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사장님은 9월 들어 거의 안 나오셨어요. 전화로만 지시하시고 현장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오셨죠. 다른 주유소 직원은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9월 초쯤 사장님이 오셔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주유소를 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건지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찰이 금융 기록을 추적한 결과 A씨의 채무는 상상 이상이었다. 은행권 대출만 약 18억 원, 제2금융권과 사채를 합치면 총 채무는 30억 원에 육박했다. 주유소 2곳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유가 변동과 경쟁 심화로 수익이 급감하면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결정타는 9월 초에 왔다. 금융기관이 A씨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9월 5일 A씨 앞으로 압류 통지서가 발송됐다. 경찰은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9월 5일 압류 통지를 받은 후 A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 있었다. 왜 아이들까지 함께 가야 했는가? 왜 9월 19일이었는가? 그리고 가족 4명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함께 했는가? 기록은 여기까지만 말해줄 뿐이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폰은 총 4대였다. A씨와 B씨의 스마트폰 각 1대, 그리고 두 딸의 휴대폰 2대. 디지털 포렌식 팀은 9월 20일 오전부터 4대의 휴대폰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먼저 확인한 것은 통신사 기지국 기록이었다. 이 기록은 휴대폰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A씨의 휴대폰 이동 기록부터 살펴보자. 9월 19일 오전 7시 20분 A씨의 휴대폰은 자택 인근 기지국에 포착됐다. 오전 8시 15분 휴대폰은 청주시 흥덕구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A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중 한 곳의 위치와 일치했다. 오전 8시 4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휴대폰은 같은 기지국 범위 안에 머물렀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들은 그 시간대에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직원들의 출근 시각은 오전 9시였다. 즉 A씨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주유소 인근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다. 오전 10시 50분 휴대폰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 10분 자택 방향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확인됐다. 오전 11시 35분 자택 인근 기지국에 재접속. 이 시간대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이 포착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 A씨는 주유소 인근을 다녀온 후 마트에 들렀고 정오 무렵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오후 12시 32분 가스통을 들고 승강기에 오른 시각. 그 이후 A씨의 휴대폰은 오후 9시 경찰이 발견할 때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B씨의 휴대폰은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9월 18일 일요일 B씨의 통화 기록은 평소보다 많았다. 오전 10시 23분 친정어머니와 7분간 통화. 오후 2시 15분 친정아버지 장인과 12분간 통화. 오후 5시 40분 시누이와 4분간 통화. 오후 8시 32분 다시 친정아버지와 9분간 통화. 경찰은 통화 내용을 유족들을 통해 확인했다. 친정아버지는 평범한 안부 전화였다고 진술했지만 시누이의 증언은 달랐다. 올케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9월 19일 월요일 B씨의 통화 기록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오전 6시 50분 큰딸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아침 먹고 가 오전 7시 5분 작은딸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준비물 챙겼지 오전 9시 20분 마트 배송기사에게서 전화 수신.
통화 시간 1분. 그 이후 B씨의 휴대폰엔 착신 기록만 남았다. 오후 1시 15분 친구로부터 전화. 받지 않음. 오후 3시 40분 보험 설계사로부터 전화. 받지 않음. 오후 6시 20분 친정아버지로부터 전화. 받지 않음. 오후 7시 10분 친정아버지로부터 전화. 받지 않음. 오후 7시 40분 친정아버지로부터 전화. 받지 않음. B씨는 오전 9시 20분 마트 배송기사와의 1분 통화를 마지막으로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 딸의 휴대폰 기록은 더욱 섬뜩했다. 중3 큰딸의 휴대폰 9월 19일 활동 기록. 오전 7시 35분 카카오톡 접속. 단짝 친구에게 학교가 메시지. 오전 8시 10분 학교 와이파이 접속. 오전 9시 20분 카톡으로 친구들과 대화. 오전 11시 40분 점심시간 중 인스타그램 접속. 오후 1시 30분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 기록 없음. 오후 3시 22분 하교 직전 카톡 확인. 오후 3시 47분 자택 인근 기지국 접속. 승강기 CCTV 시각과 일치. 오후 4시 8분 휴대폰 전원 꺼짐. 초육 작은딸의 휴대폰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두 딸의 휴대폰은 각각 오후 4시 8분과 4시 12분에 꺼졌다. 그리고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누가 휴대폰을 껐는가? 아이들 스스로였는가 아니면 누군가 지시했는가? 포렌식 팀은 휴대폰 마지막 접속 기록을 더 자세히 분석했다. 큰딸의 휴대폰 오후 4시 8분 직전 활동. 4시 3분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 읽음 표시 확인. 4시 6분 유튜브 앱 종료. 4시 7분 설정 메뉴 접속. 4시 8분 전원 꺼짐. 작은딸의 휴대폰 오후 4시 12분 직전 활동. 4시 10분 게임 앱 종료. 4시 11분 홈 화면으로 전환. 4시 12분 전원 꺼짐. 두 휴대폰 모두 강제 종료가 아닌 정상적인 전원 종료 과정을 거쳤다.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끈 것이다. 경찰은 한 가지 가능성에 주목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휴대폰을 껐을 가능성.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9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A씨의 통화 패턴은 극적으로 변했다. 9월 5일 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 A씨는 그날 총 23통의 전화를 받았다. 대부분 금융기관과 채권자들이었다. 통화 시간은 각각 13분으로 짧았다. A씨는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착신 전화는 더 늘어났다. 하루 평균 30통 이상. A씨는 이 중 10% 미만만 받았다. 9월 11일부터 패턴이 바뀌었다. A씨는 새로운 번호로 여러 차례 발신했다. 경찰이 추적한 결과 그 번호들은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과 부동산 중개업소였다. 9월 14일 A씨는 한 변호사와 37분간 통화했다. 9월 15일 같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 통화 시간 28분. 경찰은 해당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변호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대해 상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상담 마지막에 A씨가 물었어요. 변호사님, 이런 거 다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했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A씨의 발신 전화는 급격히 줄었다. 대신 B씨의 전화가 늘어났다. B씨는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9월 18일 일요일 B씨가 신우이에게 했던 말.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신우이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무슨 소리냐며 웃어넘겼다고 한다. 9월 19일 월요일 오전 통신 기록은 기묘한 침묵을 보였다. A씨와 B씨 부부는 오전 9시 20분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주고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카카오톡도 없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은 켜진 상태로 집 안에 있었지만 완전히 침묵했다.
경찰은 이 침묵의 의미를 분석했다. 가능성 1. 두 사람이 외부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 가능성 2. 무언가 집중해야 할 일이 있었다. 가능성 3.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오후 12시 32분 두 사람은 가스통을 들고 승강기에 올랐다. 그 순간 그들의 휴대폰은 주머니나 가방 어딘가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오후 4시 8분과 4시 12분 두 딸의 휴대폰이 꺼졌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추정 사망 시각. 휴대폰 기록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했다. 이것은 충동적 선택이 아니었다. 2016년 9월 19일 오후 3시 47분 중3 큰딸이 승강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CCTV 영상이 마지막 외부 기록이다. 그 이후 6층 601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들을 통해 시간대별 재구성을 시도했다. 오후 3시 47분 큰딸 귀가 현관 신발장에 운동화가 놓인 위치로 볼 때 큰딸은 평소처럼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가방은 거실 식탁 위에 놓였다. 이는 아이가 평소 하던 습관 그대로였다. 큰딸의 휴대폰 기록은 오후 4시 3분까지 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보였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유튜브를 시청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귀간 큰딸은 적어도 15분 이상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는 것이다. 집안에 이상한 분위기나 급박한 상황이 없었다는 뜻이다. 오후 3시 55분 전후 작은 딸 귀가 추정. 작은 딸의 휴대폰은 오후 3시 55분에 게임 앱을 실행했다. 이는 아이가 집에 도착해 자기 방이나 거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거실 식탁 위에는 두 개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자매는 각각 평소처럼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을 것이다. 부모는 어디에 있었을까? 안방에서 발견된 가스통의 위치와 상태를 볼 때 가스통은 이미 안방에 설치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오후 12시 32분에 운반한 가스통은 오후 3시 47분 아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방 안에 준비되어 있었다. 오후 4시경 집안의 공기가 변했다. 큰딸의 휴대폰 오후 4시 3분 마지막 카톡 읽음. 오후 4시 6분 유튜브 종료. 오후 4시 7분 설정 메뉴 접속. 오후 4시 8분 전원 꺼짐. 4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이는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종료했다. 그리고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설정 메뉴는 전원을 끄기 위해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휴대폰 끄라고 했을 가능성. 아니면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직감하고 껐을 가능성. 작은 딸의 휴대폰도 비슷한 패턴이다. 오후 4시 10분 게임 종료. 오후 4시 12분 전원 꺼짐. 두 딸의 휴대폰이 꺼진 시간 간격은 4분. 큰딸이 먼저 껐고 작은 딸이 2분 후에 껐다. 경찰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는가? 현장에서 발견된 두 딸의 자세는 매우 평온했다. 손발을 묶은 흔적도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다. 이불은 두 아이의 허리까지 가지런히 덮여 있었다. 만약 아이들이 저항했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방 안은 지나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다. 오후 4시 15분에서 4시 30분 사이 추정되는 시나리오. 부모가 두 딸을 안방으로 불렀다. 아이들은 휴대폰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네 사람은 바닥에 나란히 누웠다. 그리고 누군가 가스통 밸브를 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이러했다. 사망 원인 일산화탄소 중독. 외상 없음. 약물 반응 없음.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치사량 이상. 부검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가 유입되면 처음엔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이어 졸음이 오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저항할 힘이 없어지는 거죠. 즉, 네 사람은 의식을 잃어가는 과정에서 저항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발견한 한 가지 흔적이 이 시나리오에 균열을 냈다. 안방 책상 서랍 안에서 수면제 한 통이 발견됐다. 처방전에는 B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불면증 치료용으로
9월 10일에 처방받은 약이었다. 수면제 통에는 30정이 들어있어야 했다. 하지만 남은 알약은 18정뿐이었다.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12정이 사라졌다. B씨가 하루에 1정씩 복용했다면 3정이 더 사라진 셈이다. 경찰은 위 내용물 검사를 추가로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4사람 모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 약한 농도, B씨 중간 농도, 큰딸 약한 농도, 작은딸 약한 농도. 국과수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사망 전 12시간 이내에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에게서 검출된 양은 성인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나리오가 다시 쓰여졌다. 오후 4시경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먹였거나 마시게 했다. 그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아이들은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부모는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려갔다. 4사람은 나란히 누웠다. 아이들은 약효로 인해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 그리고 가스통 밸브가 열렸다. 오후 4시 30분경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이웃 주민들은 그 시간대에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비명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발버둥 치는 소리도 없었다. 오후 4시 30분 인근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6층을 올려다봤다. 601호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오후 5시경 택배 기사가 같은 층 다른 집에 배송을 왔다. 601호 앞을 지나갔지만 특별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오후 6시경 사망 추정 시각 상한선. 오후 9시 11분 발견. 3시간의 공백. 그 3시간 동안 4사람은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다. 가스는 밀폐된 방 안에 가득 찼다. 에어컨은 약하게 작동하며 실내 온도를 24도로 유지했다. 책상 위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다. 가족 사진은 액자에서 꺼내져 침대 옆에 놓였다. 2딸의 가방은 거실 식탁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식탁 위엔 차려지지 않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모는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저녁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저녁을 준비했는가? 경찰은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정상적인 하루를 연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준비한 저녁이 있다. 평범한 월요일의 풍경. 하지만 그 저녁은 영영 차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2가지 방향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첫째, 외부 개입 가능성. 9월 5일 압류 통지 이후 A씨에게 어떤 압박이 있었는가?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채권자들을 모두 추적했다. 금융기관 관계자 3명, 제2금융권 대출 담당자 5명,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번호 4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정상적인 독촉 전화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한 명의 증언이 달랐다. 제2금융권 대출 담당자 C씨. 9월 초에 A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상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A씨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C씨는 A씨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고 기억했다. 무언가 포기한 사람 같았어요. 협상하려는 의지가 안 보였습니다. 경찰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혹시 A씨를 직접 위협한 사람이 있었는가? 사채업자로 추정되는 번호 중 하나를 추적한 결과 불법 대부업체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를 소환했다. 대표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적 있다고 시인했다. 9월 초에 연락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9월 말까지는 갚아야 한다고 했죠. 위협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정상적으로 독촉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A씨의 주유소 2곳을 방문해 직원들과 거래처를 조사했다. 혹시 A씨와 금전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한 거래처 업체 대표가 이렇게 진술했다. 8월 말에 대금 지급이 밀렸어요. 제가 A씨에게 연락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9월 중순쯤 갚았어요. 전액을. 경찰이 주목한 부분이었다. 9월 중순 A씨는 밀린 대금을 갚았다.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9월 13일 A씨 계좌에서 거래처로 2,300만 원이 송금됐다. 그런데 9월 13일 A씨 계좌엔 그만한 잔액이 없었다. 대신 9월 12일 다른 계좌에서 3천만 원이 입금됐다. 그 계좌의 주인은 A씨의 형이었다. 경찰은 A씨의 형을 다시 소환했다. 9월 12일 동생에게 3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어떤 용도였습니까? 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다. 동생이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거래처 대금 갚아야 한다고. 동생 상태가 어땠습니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형,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이야? 경찰은 이 말의 의미를 분석했다. 마지막 도움인가 아니면 마지막이란 다른 의미인가? 외부 압박에 대한 경찰의 잠정 결론. A씨는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았다.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이나 극단적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다. 압박은 있었으나 그것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내부 요인 분석. 경찰은 부부의 심리 상태를 재구성하려 했다. 유서 내용 분석부터 시작했다. A씨가 쓴 노트, 약 30페이지.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일부 사업 실패 과정, 약 10페이지. 2014년부터 주유소 경쟁이 심해졌다. 대형 주유소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우리 같은 중소형 주유소는 버티기 어려웠다. 나는 두 번째 주유소를 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다. 2부 채무 증가 과정, 약 12페이지. 처음엔 은행 대출로 버텼다. 하지만 이자가 감당이 안 됐다. 제2금융권으로 갔고 거기도 막히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3부 마지막 결정, 약 8페이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파산 신청을 해도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 1년을 어떻게 버티나? 아이들에게 이 고통을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차라리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B씨가 쓴 A4 사장은 더 짧았다. 아이들아, 엄마 아빠가 미안해. 우리가 무능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너희만 남겨두고 갈 수 없었어. 함께 가자. 경찰은 이 구절에 주목했다. 너희만 남겨두고 갈 수 없었어. 아이들의 의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경찰이 재구성한 시나리오는 이랬다. 9월 5일 압류 통지를 받은 A씨는 절망했다. 9월 6일부터 10일 A씨는 여러 방법을 모색했다. 변호사 상담, 친척에게 도움 요청. 9월 11일부터 15일 A씨는 해결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9월 16일부터 18일 부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9월 18일 일요일 B씨는 친척들에게 마지막 인사 전화를 했다. 9월 19일 월요일 아침 부부는 아이들을 평소처럼 학교에 보냈다. 오전 A씨는 주유소 인근을 다녀왔다. 마지막 확인 같은 것이었을까? 정오 부부는 가스통을 집으로 가져왔다. 오후 3시 47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오후 4시경 부모는 아이들에게 수면제 같은 음료나 음식을 주었다. 오후 4시 10분경 네 사람은 안방에 누웠다. 그리고 가스통 밸브가 열렸다. 하지만 한 가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왜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는가? 만약 부부가 9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을 시행했다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부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아침을 준비하고 문자로 준비물 챙겼지 확인하고 아이들이 등교하는 걸 지켜봤다.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능성 1, 부모는 마지막까지 망설였다.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면서도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고민했을 수 있다. 하지만 오전과 오후 사이 결국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가능성 2, 부모는 아이들에게 평범한 마지막 하루를 주고 싶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평범한 월요일을 보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조용히 잠들 듯이 끝내고 싶었다. 어느 쪽이든 아이들의 선택은 아니었다. 경찰의 최종 결론. 외부 개입 가능성 낮음. 현장에 제3자 침입 흔적 없음. 강요나 폭력 흔적 없음. 내부 요인 가능성 높음. 계획적 준비 정황. 유서 존재. 수면제 사용. 사건 성격 부모 주도의 일가족 자살. 정확한 표현 부모가 자녀를 동반한 확대 자살. 하지만 경찰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두 딸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9월 18일 토요일 큰딸이 친구에게 보낸 카톡. 나 좀 바빠서 당분간 연락 못할 수도 있어.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경찰은 큰딸의 휴대폰을 더 깊이 분석했다. 9월 15일 이후 큰딸의 SNS 활동이 줄어들었다. 평소 하루 103건으로 줄었다. 9월 17일 큰딸이 검색한 키워드들. 빚 대물림 부모 빚자식 가족 경제 파탄. 큰딸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집안이 어렵다는 것을. 부모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결정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016년 9월 20일 경찰은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사건 분류 일가족 자살. 사망 원인 일산화탄소 중독. 계획성 인정됨. 범죄 혐의 없음. 하지만 담당 형사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파탄이 아닌 사회적 고립과 선택지 상실이 만든 비극으로 보인다. 부모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았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2016년 9월 20일 경찰은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발견 당시 현장 상황이 명확해 보였다. 유서가 있었고 가스통이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일가족 자살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단서들이 제대로 분석되지 못했다. 첫 번째 놓친 단서 9월 초 A씨의 행적. 경찰은 9월 5일 압류 통지 이후 A씨의 행동에 주목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4일까지의 기록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사건 발생 3주 후 담당 형사는 우연히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9월 2일 오후 2시 35분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카드 결제. 금액 30만원. 항목 법률 상담료. 경찰은 해당 법무법인에 연락했다. 법무법인 측은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회생 상담이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또 다른 기록이 있었다. 9월 3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서초구의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카드 결제. 금액 50만원. 이번에는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A씨가 찾아와서 유언장 작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재산 정리와 관련된 상담이었어요. 경찰이 질문했다. 9월 3일에 유언장 상담을 했다면 이미 그때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답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A씨는 결국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보겠다며 돌아갔어요. 즉 A씨는 9월 5일 압류 통지를 받기 전 이미 9월 23일에 정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만약 초기에 이 기록을 확인했다면 A씨의 심리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 놓친 단서 B씨의 병원 기록. 경찰은 B씨가 9월 10일에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그 병원의 진료 기록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10월 초 유족 측 변호사가 병원 기록을 요청하면서 추가 정보가 드러났다. B씨는 9월 10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다. 진단명 불안장애, 우울 증상, 처방 수면제 30정, 항불안제 20정. 그런데 항불안제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시 현장을 재수색했지만 항불안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20정 전량이 사라진 것이다. 부검에서 항불안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B씨나 다른 가족이 복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약은 어디로 갔는가?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가능성 1, B씨가 9월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조금씩 복용하고 버렸다. 가능성 2, 애초에 다른 용도로 처방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왜 수면제만 사용하고 항불안제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세 번째, 놓친 단서 아이들의 일기장. 경찰은 현장에서 두 딸의 방을 수색했지만 일기장을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 10월 중순 유족이 아이들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큰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유족은 일기장 일부를 경찰에 제출했다. 9월 15일 화요일 일기. 요즘 엄마 아빠가 이상해. 밤에 거실에서 뭔가 얘기하는데 내가 나가면 갑자기 조용해진다. 무슨 일 있는 건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기 무섭다. 9월 17일 목요일 일기. 엄마가 오늘 갑자기 안아줬다. 우리 딸 사랑해라고 했다. 엄마가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하다. 9월 18일 금요일 일기는 짧았다. 내일도 학교 가야 하는데 잠이 안 온다. 그리고 9월 19일 일요일 마지막 일기. 아빠가 내일 학교 잘 다녀오라고 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근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다. 큰딸은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감지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경찰이 이 일기를 초기에 발견했다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더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번째, 놓친 단서 거실 CCTV. 아파트 복도와 승강기엔 CCTV가 있었지만 각 가정 내부엔 없었다. 하지만 601호 거실 TV 위에는 작은 웹캠이 설치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 웹캠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넘어갔다. 웹캠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웹캠 내부 메모리를 분석한 결과 9월 19일 오후 3시까지 녹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오후 2시 55분 거실에 A씨와 B씨가 앉아있는 모습.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웹캠엔 마이크가 없어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오후 3시 10분 B씨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무언가를 꺼내 컵에 담는 모습. 오후 3시 15분 다시 거실로 돌아온 B씨. A씨와 함께 컵을 들고 무언가 마시는 모습. 오후 3시 22분 웹캠 녹화 중단. 누군가 웹캠 전원을 끈 것이다. 경찰은 이 영상을 보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오후 3시 15분 부부가 마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수면제를 탄 음료였을 가능성이 있다. 부부는 아이들에게 먹이기 전 먼저 자신들이 마신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후라 이 발견은 공식 수사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 놓친 단서 이웃의 진술 재검토. 경찰은 초기에 이웃 주민 5명을 조사했다. 대부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2월 한 주민이 경찰에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나서요. 제가 오후 4시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었는데 6층에서 창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땐 별 생각 없었는데. 경찰이 질문했다. 창문 여는 소리요? 601호 창문이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위층 어디선가 창문이 열렸다 닫힌 것 같았어요. 경찰은 현장 사진을 다시 확인했다. 발견 당시 601호 안방 창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 않았다. 누군가 오후 4시경 창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을 가능성. 왜 창문을 열었을까? 환기? 아니면 다른 이유? 이 단서도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수사의 한계. 담당 형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다. 사건 초기엔 명확해 보였어요. 유서도 있고 정황도 분명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놓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경찰은 2017년 1월 사건을 공식 종결했다. 하지만 담당 형사의 개인 기록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사건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다. 9월 23일 A씨의 행동, B씨의 항불안제 실종, 오후 4시 창문 개폐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2016년 9월 19일 오후 3시 50분 601호 거실에 세 사람이 있다. A씨, B씨, 그리고 귀가한 지 얼마 안 된 초6 작은 딸. 중3 큰딸은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다.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들이 재구성한 마지막 30분의 시나리오는 이렇다. 오후 3시 50분경 거실 식탁 위에 컵 4개가 놓였다. B씨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웹캠 영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B씨는 오후 3시 10분경 이미 무언가를 컵에 담았다. 그것은 주스였을까, 우유였을까? 현장에서 발견된 주방 흔적을 보면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있었다. 2리터 페트병이 절반쯤 비어 있었다. B씨는 오렌지 주스에 수면제를 탔을 가능성이 크다. 국과수 전문가의 분석. 수면제를 음료에 타면 맛이 약간 쓰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렌지 주스처럼 신맛이 강한 음료는 쓴맛을 어느 정도 가려줍니다. B씨는 컵 4개의 주스를 따랐다. 그중 2개에는 수면제를 덜 넣었을 것이다. 아이들용. 나머지 2개에는 더 넣었을 것이다. 어른용. 오후 3시 55분경 작은 딸이 거실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다. B씨가 작은 딸에게 말했을 것이다. 주스 마실래? 아이는 평소처럼 받아 마셨을 것이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오후 4시경 B씨가 큰딸의 방으로 갔다. 언니, 주스 있는데 안 마실래? 큰딸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식탁에 컵이 놓여 있었다. 이때 큰딸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까? 일기장에 뭔가 이상하다고 적었던 큰딸. 하지만 거실에서 가족이 함께 주스를 마시는 것이 이상할 리 없었다. 네 사람은 거실 식탁에 둘러앉아 주스를 마셨다. 오후 4시 3분 큰딸의 휴대폰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읽음. 아이는 아직 거실에 있었을 것이다. 주스를 마신 지 몇 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약효가 시작되고 있었을 것이다. 수면제는 보통 복용 후 15분에서 3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난다. 큰딸은 점점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오후 4시 6분 큰딸의 휴대폰에서 유튜브 앱 종료. 아이는 졸리다고 느꼈을 것이다. 나 왜 이렇게 졸리지? B씨가 말했을 것이다. 피곤한가 보다. 방에 가서 좀 쉬어.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말했을까? 안방에 가서 누워. 오후 4시 7분 큰딸의 휴대폰에서 설정 메뉴 접속. 아이는 휴대폰을 끄려고 했을 것이다. 누군가 지시했거나 스스로 판단했거나. 오후 4시 8분 큰딸의 휴대폰 전원 꺼짐. 아이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걸어갔을 것이다. 의식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안방 문이 열렸다. 바닥엔 이불이 깔려 있었다. A씨가 말했을 것이다. 이리 와서 누워. 아이는 이불 위에 누웠다. 왜 누워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오후 4시 10분 작은 딸의 휴대폰에서 게임 앱 종료. 작은 딸도 졸음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다. 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을 것이다. 엄마, 나도 졸려. B씨가 작은 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갔다. 오후 4시 12분 작은 딸의 휴대폰 전원 꺼짐. 작은 딸은 언니 옆에 누웠다. 두 아이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을 것이다.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주변 소리가 멀어진다. 이 순간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나 왜 이렇게 졸리지? 엄마 아빠는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생각을 이어가기엔 의식이 너무 흐릿했다. 오후 4시 15분경 A씨와 B씨가 아이들 옆에 누웠다. 네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다. 아이들은 이미 거의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A씨가 이불을 네 사람의 허리까지 덮었다. B씨가 두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것이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그 말을 들었을까? 오후 4시 20분경 A씨가 일어나 가스통으로 갔다. 밸브를 돌렸다. 쉬타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A씨는 다시 이불 위에 누웠다.
방 안은 고요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문틈은 수건으로 막혀 있었다. 가스가 천천히 방 안을 채워갔다. 오후 4시 30분경 네 사람 모두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가스는 보이지도 냄새도 나지 않는다. 단지 산소를 대체할 뿐이다.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든다. 의식이 사라진다.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수면제로 인해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으니까. 오후 5시경 네 사람의 호흡이 멈췄을 것이다. 거실엔 차려지지 않은 저녁 식사. 식탁 위엔 2개의 빈 가방. 책상 위엔 유서.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오후 6시경 장인의 전화벨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오후 9시 11분 경찰이 문을 열었다. 2016년 청주 일가족 사망 사건. 경찰은 이 사건을 부모 주도의 확대 자살로 결론 내렸다. 사업 실패와 경제적 압박이 원인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엔 답 없는 질문들이 남아있다. 첫 번째 질문. A씨는 9월 2일 이미 유언장 상담을 했다. 그렇다면 9월 5일 압류 통지는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확인하는 계기였을 뿐일까? 만약 그렇다면 A씨는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는가? 8월, 7월? 아니면 더 이전부터? 두 번째 질문. 큰딸의 일기장엔 뭔가 이상하다고 적혀 있었다. 9월 18일 토요일 큰딸은 친구에게 당분간 연락 못할 수도 있어라고 말했다. 아이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설마 최종 결정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안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건 감지했을 것이다. 만약 아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세 번째 질문. 부모는 왜 아이들을 평소처럼 학교에 보냈을까? 9월 19일 아침 부모는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고 문자로 확인하고 등교를 지켜봤다. 마지막 하루를 평범하게 보내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아침에도 부모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을까? 오늘을 지나면 내일은 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달라지지 않았다. 네 번째 질문. B씨가 처방받은 항불안제 20정은 어디로 갔을까?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부검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버렸다면 왜 필요 없었다면 왜 처방받았을까? 이 작은 단서가 뭔가 더 큰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다섯 번째 질문. 오후 4시경 누군가 창문을 열었다가 닫았다는 이웃의 증언. 왜 창문을 열었을까? 잠깐의 망설임이었을까? 아직 늦지 않았어. 창문을 열면. 하지만 다시 닫혔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여섯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어야 했다. 부모는 너희를 지키고 싶었다고 유서에 적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킨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였을까? 경제적 파탄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그 가능성은 2016년 9월 19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6층 안방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질문들을 던진다. 경제적 파탄은 한 사람만의 책임인가? 빚의 무게는 왜 개인이 홀로 짊어져야 하는가? 도움을 청할 곳은 정말 없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A씨의 형이었다면 9월 12일 3천만 원을 빌려주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큰딸의 담임 선생님이었다면 뭔가 이상하다는 아이의 신호를 알아챌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웃이었다면 그 가족의 고통을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웃입니다. 기록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기록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날이었는지,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 다른 선택은 정말 불가능했는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EP13 청주 일가족 사망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남겼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부분이 가장 의심스러우십니까?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록이 말하지 못하는 진실, 우리가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